재판에서 연속으로 불출석한 변호사로 억울하게 딸 아이를 보낸 한 어머니의 긴 법적 투쟁이 물거품이 된 사례 잘 아실 겁니다. 황당하지 못해 황망하기까지 하죠. 이런 어이없는 일이 현장에서 전혀 없는 일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와서 걱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장천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가 재판에 연속 불참해서 결국 패소한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변호사가 불참하는 사례 왜 그런지 의문이 드는 지점들이 참 많은데 뭐 변호사가 물론 소송 혼자 진행하는 건 아니겠죠. 도와주는 많은 분들이 계시죠. 비서분들도 있을 거고 네. 뭐 사무장님도 계실 거고 한데 경력 많은 변호사가 1인 사무실 혼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더욱 좀 의문이고 흔히 변론 기일 통지를 하지 않습니까, 법원이? 예. 근데 그게 송달이 되면 또는 송달이 되지 않으면 알림 문서, 미확인 송달 문서에 알림이 뜨는데 이 알림은 확인하기 전까지 사라지지가 않는다면서요. 마치 예. 우리가 톡을 안 보면 계속 떠 있는 것처럼. 예. 그런데 문제의 권경의 변호사만 불참한 게 아니라 피고 측 변호인도 세 차례 모두 약속이라는데 불참했단 말이죠.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네, 같은 변호사로서 좀 황당하기도 하고 네. 답답하기도 한 사건입니다. 먼저 어떻게 이 사건이 항소심에서 원고가 전부 패소가 된 건지 그 예. 과정을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1심에서 원고가 피고 34명을 상대로 손해배상액 5억 원을 청구를 합니다. 그런데 결론이 피고 중 한 명은 소송에 전혀 응소를 안 했어요. 네. 응대를 안 했기 때문에 이 한 명에게만 청구가 인용이 되고 나머지 피고 33명에게는 이 좀 증거가 부족하다 이러한 이유로 전부 기각이 됩니다. 이렇게 돼서 이제 원고가 항소를 했고요. 피고 중에서도 응소를 하지 않았던 한 명이 나머지 다른 피고들의 이제 결론을 보고 나서 나도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이제 항소를 하게 된 거죠. 예.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항소심 기일이 잡혔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첫 번째 기일에 원고나 원고 측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예. 피고 측 대리인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예. 재판부에서 한번 물어봅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처리할 것인데 어떻게 하겠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피고 측 대리인이 나왔다 하더라도 보통은 동의를 합니다. 쌍방 불출석으로 네네. 처리하는 걸. 그래서 이제 기록에 쌍방 불출석으로 이제 기재가 된 것이고요. 그러고 나면 법원에서 한 번 기일이 더 잡힙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원고 측 대리인이 나오지 않으면 이번에는 원고가 새로운 기일 지정 신청을 해야만 예. 새로운 기일을 잡아줍니다. 근데 권경의 변호사도 이제 기일 지정 신청은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잡힌 새 기일에 이제 나와야 되는데 이번에도 또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웬만한 변호사들은 이 정도로 기일을 무시하지는 네네. 않아요. 그래서 예. 이제 권경의 변호사가 제출한 이제 사유만 봐도 네. 참 당황스러운데 불출석한 이유가 법원 근처까지 왔는데 갑자기 쓰러졌다. 또는 이제 수첩에 기일을 적었는데 다른 날로 적어놔서 놓쳤다. 네. 이러한 좀 이유를 제출을 했다고 해요. 이제 네.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인이나 사무실 직원분한테 알림이 갑니다. 그리고 그렇죠. 읽어도 읽기까지 사라지지도 않고요. 네. 변호사에게는 본인에게 문자 메시지가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걸 실수로 보긴 좀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네. 이런 무책임한 변호사 때문에 이 원고 측은 참 답답한 것이 전부 패소했기 때문에 이제 피고들 34명의 소송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됐거든요. 네. 참 안타까운 사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뭐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법 아는 사람들이 더 심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법꾸라지 이런 네. 평도들 하는데 아들 학폭 문제 때문에 청문회 안 나온다는 정순신 변호사도 뭐 갑자기 공황장애다 뭐 이런 네.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들을 내고 있단 말이죠. 글쎄요,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지. 원고 측 패소로 끝난 소송 판결문도 또 논란입니다. 피해 입증은 뭐 역시 너무 높은 벽이었고 소송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이 피해자에게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가해자에게 너무 관대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판결문이 어땠습니까? 그 피해 입증이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네. 1심 판결문을 좀 살펴보면 원고 측 패소 판결의 이유가 첫 번째로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조금 부족하다. 네.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사망을 했는데 피고들의 행위가 이 피고 사망에 대한 어떤 인과관계 그게 충분하지 않다라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을 했는데 예. 그래서 이제 피해 사실과 이런 인과관계들을 입증하기 위해서 원고는 딸들의 친구들을 증인으로 신청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재판부에서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주지 않아서 네. 결국에는 전부 기각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제 원고가 조금 소가리를 많이 했다라는 이런 인터뷰도 있었는데요. 결국 여러 가지 가해가 존재를 하고 피해자가 이미 세상을 떠나기까지 했는데 네. 증거가 없다, 뭐 자료가 없다, 인과관계가 부족하다 이런 이유로 전부 기각을 받았으니 그 답답한 심정을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예, 그야말로 딸을 두 번이나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네.
어머니의 심정 좀 상상도 안 가고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번 재심이나 어떻게 다시 법적 판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 겁니까? 네, 그 재심 사유를 먼저 봐야 될 텐데요. 네. 재심 사유는 이제 민사소송법상의 제 451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먼저 판결할 법원의 구성이 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 예.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를 해서 판결까지 한 경우, 그리고 소송 대리인에게 그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라고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건이 좀 안타까운 것은 이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지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이제 본인과 본인이 선임한 대리인이 동일한 존재로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리인이 한 중대한 과실이나 잘못 자체를 본인이 한 것과 마찬가지로 예.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적법하게 선임을 해서 소송을 수행한 이 권 변호사가 했던 중대한 과실을 이 원고 본인들이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일은 앞서 말씀드린 이전 재심 사유에는 해당이 되지 않아서 결국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것 같고, 또 저는 또 다른 측면에서 조금 안타까운 게 이 재판을 하는 법원 입장에서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들을 보고 있었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변호사가 계속 나오지 않는다면은 원고에게 좀 본인에게 좀 직접 통지를 해서 네. 변호사가 지금 나오지 않고 있다. 기일 지정 통지를 했으니 원고가 본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통지를 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뭐 변호인을 교체하는 것도 그런 고려해봐라 것도 이런 것도 고려해봐라.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예, 그런 것들이 좀 없었다는 것이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뭐 동일하게 보기 때문에 이런 변호사를 선임한 사람도 책임이 있는 거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심이 힘들다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의 변호사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느냐. 오늘 유가족이 이 권경혜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네. 피해 보상 플러스 민형사상 책임 여부도 궁금하네요. 네. 민사상 그리고 형사상 책임까지 있을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제 원고 측은 권 변호사에게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 변호사가 소송 수행을 하면서 너무나도 중대한 과실로 소송을 이제 패소의 결과로 이끌었으니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을 해라, 이런 청구를 낼 수가 예. 있고요. 답답한 것은 이 변호사가 그 돈을 줄 수 있는 경제적인 자력이 있어야지만 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 제도화에서는 돈을 받을 이제 권리가 있는 사람이 그 상대방에게 이제 피고에게 이제 민사적으로 청구를 했을 경우에 피고가 정말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상태, 돈이 없는 상태라면은 실제적으로 돈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허다하게 이제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원고 측이 밝힌 바에 따르면은 권 변호사가 이제 그 항소심 수임료를 받았는데 그것조차 반환해 줄 수 없을 정도로 예. 지금 이제 경제적으로 자력이 없는 상태라고 하니까 민사적으로 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에 예. 대해서는 조금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형사상 책임인데요. 예. 제 생각에는 이제 원고 측이 좀 이제 이 변호사를 상대로 그 업무상 배임죄로 좀 고소를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업무상 배임이라는 죄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해서 그 재산상의 손해를 끼칠 때 성립하는 범죄인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복잡한 법리 싸움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권 변호사가 결국 처벌까지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예. 이 고소를 해서 수사기관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면 예. 어떤 사실관계, 그리고 이 변호사가 왜 이렇게까지 답답하고 네네. 중대한 실수를 했을까라는 데 대해서 어떤 좀 사실관계를 밝힐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도 뭐 이사법 개정안 얘기를 했는데 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협이 나서긴 했는데 징계를 들어간다고 해도 네. 또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 결국은 제 식구 감싸기 할 거 아니냐. 또 뭐 변호사 면허가 정지가 돼도 또 금방 다시 할 수 있지 네. 않느냐. 국민 눈높이랑은 좀 다르단 말이죠. 네. 어떻게 보세요? 그 변협 징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일단 징계 자체가 나오는 것은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수위가 문제가 될 텐데 과거 사례를 좀 보면 재판 자체를 전혀 불출석해서 소송이 취하되는 경우까지 네. 가는 이제 사례에서는 정직이나 최대 제명까지도 있었는데 이 제명이라는 강한 징계가 나오게 된 이유는 그 변호사가 그 소송 불출석 말고도 많은 비리 사실이 겹쳐 있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제명까지 이제 나왔던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한변협 그 김원영 대변인이 이 입장을 밝혔습니다. 권 변호사의 경우에는 최대 정직 또는 그 이하의 징계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입장을 밝혔는데, 정직이면 언젠가 다시 재개된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죠? 예, 최대 네. 정직 3년 정도라는 건데요. 예. 이 정도의 그 징계 수준이 네. 국민적인 눈높이나 이제 법 감정에 그 맞는 것인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